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이번 주 승부. 이 음악 들으면 생각나는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보통 금요일이 아니죠. 이제 오늘만 지나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쭉 쉴 수 있는 바로 그런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상쾌한 리듬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도 굉장히 가벼우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예,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봉신입니다. 예. 아유, 요새 제가 OTT를 보는데 말이에요. 집에 땡 이거를 봐요. 집에 예? 땡. 네. 그걸 보는데 거기 아주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사람에 대한 신뢰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하고 저하고 만난 지가 오래됐죠. 그럼요. 한 20년 가까이 되는 20년 가까이 됐어요. 됐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네? 와, 우리 청취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아니 글쎄 오늘이 막방이래요. 마지막 방송.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오래 하고 아니 싶었는데. 이게 왜 마음에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 여러분들도 야 이거 아니다 싶으신 분은 우물정거구사하고 샷콩구사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최수영 평론가한테 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아니 근데요. 이슈앤피플이라고 우리 방송 있죠. 이거를 이제 5월 20일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이 그걸 듣지 말아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같은 회사 거라서. 예, 아니요, 뭐 그건 전 별 상관이 없어요. 예, 야, 근데 이거 참. 어유 문자가 막 들어오네. 축하한다고. 자, 그러면 축하를 드리니 축하 모드로 바꿔야 돼요. 사람은 항상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뛰어나야 돼요. 아,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유, 축하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아유, 열심히.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서. 배신이 아니죠. 예, 사람은 이렇게 항상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크게 변해야 돼요. 예. 아, 이게 오늘 또 마지막인데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님은 계속 나오실 겁니다. 만약 김 이사님이 그만두신다. 김 이사님마저도 그러면은 방송 오늘 뭐 이거 막방 해야죠. 예, 그럼 계속 나오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막방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승자. 저는 좀 뜬금없지만 한동훈 위원장을 꼽았는데요. 왜 꼽았냐면은 이분이 이제 조용하게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신평 교수님이라는 분이 소환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밋밋해질 수 있었는데 이걸 뜨겁게 만들어 주셔서 의도치 않은 승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의문의 1승을 거뒀기 때문에 제가 꼽았습니다. 사람은 압력을 가하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이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우리 했죠. 방송에서 했어요. 제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생활은 역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또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이런 거죠. 아, 한동훈 동의하세요? 아니 뭐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승자라고 한다면 그 승부를 한번 가렸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선 이후에 행보를 보면 아직은 좀 잠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승자 패자로서 이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거는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응원하고 다니시는 김은국. 네, 김은국. 호랑나비. 금방 사람이 이렇게 학습 효과는 즉각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아주 뛰어나셔. 우리 방송에서 그렇죠. 전화를 해서 뭐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게 위로를 보냈다라는 것들은 그거는 좋게 보일 수 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아주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은 아니지만 사실은 노력했던 사람들의 등을 두들겨주는 그런 행보는 나쁠 게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저는 그렇지만 덧붙인다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다든지 이거보다는 좀 더 큰 정치를 위한다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 예, 뭘 한다든지 해서 좀 인상 깊은 그 행보를 보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에 참여하시는 그 선수들 몇 면을 보더라도
좀 그렇고 사실 거기에서 그러면은 당대표가 된다 한들 그러면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다. 예, 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의문의 1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인데 의문의 1승. 질문. 한동훈 위원장이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 이제는 비윤으로 분류해야죠. 비윤이 이제는 비윤으로 분류해야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뭐 원내대표 하도 말들이 친윤 비윤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뭐 여기 패자 뭐 이런 거 없죠? 여기 그 전당대회 저 원내대표 없죠? 예. 그 이철규 의원은 난 나간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라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철규 의원이 상정하는 게 친윤 비윤 간의 어떤 갈등 뭐 그런 의견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비윤이라면 그 당권 경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친윤 비윤의 구도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당권 그러니까 저는 원내대표가 이철규 의원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약간 본인은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니에요? 이철규 의원 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나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까지 하는 기류학을 봤을 때 이제 와서 불출마를 하면 이제까지 왜 이렇게 거의 2주 가까이 이걸 이슈를 끌어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간다고 보고요. 이른바 몇몇 의원들이 지금 여기에 그 출마에 동참하기 때문에 저는 그 한번 승부를 겨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 거예요?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된다고 보죠. 된다고 본다. 동의하세요? 예. 저는 옆구리 찔리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전 오늘의 승자는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이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렇죠. 맞아요. 최근에 저는 그 말씀 주시는 것들을 굉장히 뭐 같이 이제 출연을 하지만 좀 막 메모도 하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도 말씀 주신 너무 이제 뭐랄까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 그 인사이트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 주시면 항상 꾸벅. 네. 그 이슈앤 피플도 나가는 모양이에요 이제 앞으로. 누가 김봉식 이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미치겠다. 그렇구나. 우리 김 이사님 승자. 예. 저는 그냥 뭐 밋밋합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시킨 여야가 승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 이태원 참사를 이제 어떻게 앞으로 다뤄나가느냐 뭐 진상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넘어야 될 산도 많고 뭐 강도 있고 건너야 될 강도 있고 이렇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통과시킨 게 이게 너무나 오랜만에 보는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라고 봐요.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이와 같은 성과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고생들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태원 그 유가족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저는 당연히 승자다. 예. 맞아요. 그 승자고 또 이게 그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뭐 이런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이죠. 왜냐하면 원래 영수회담이라는 게 사실 정치권에선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예. 막힌 데를 이제 두 영수가 딱 이제 물꼬를 터주면 그냥 쭉 내려가는 건데 거기서 분명히 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독소 조항만 제거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 내가 뭐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독소 조항에 바로 빠졌잖아요. 독소 조항이 뭐냐면 일단 그 영장 청구권은 우리가 기소독점주의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영장 청구권을 그 특조위에 준다는 거는 그 위헌의 소지도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깔끔하게 뺐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간을 얻었고 그다음에 또 연장하는 것도 얻었고 그러니까 서로가 한 발씩 다 양보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굉장히 그거는 협치의 가능성도 보여줬고 모범의 정석을 보여줬다. 근데 다만 합의하고나서 바로 다음 날 이제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바람에 이제 그 훈풍의 기류가 24시간을 가지 못했다는 것 이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패자는 누굽니까? 저는 패자는 바로 이제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을 꼽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국회법에 이제 이렇게 국회의장의 직무에 직권 상정의 범위가 3가지밖에 없대요. 그게 천재지변과 국가재난과 여야 합의일 경우에만 직권 상정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잖아. 이게 뭐 천재지변과 국가적 재난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법안이고 그리고 저는 이분이 굉장히 의회주의자였고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굉장히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받으신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물론 민주당의 공세가 너무 거셌어요. 이른바 정말
이른바 G로 시작되는 발언서부터 엄청나게 압박했죠. 순방 못 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비꼬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 되면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굉장히 조롱이잖아요. 조롱이고 사실 그거는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마지못해 그냥 해준 것 같은데 이름으로써 저는 의회주의자의 면모를 상실했다. 그런 측면에서 아쉽지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주에 패자를 꼽았습니다. 그 사실 김진표 의장의 태도가 변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봉신 기자님? 저도 역시 이제 뭐 누굽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욕설도 있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실수로 욕설이 흘러나갔는지 이것도 참 생각해봐야 될 일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그 뭐 압박이라는 게 상당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는 좋지 않죠. 그거는 어떤 그 의도 자체가 아무리 이제 선하다 하더라도 제도 자체가 무력화됐을 때는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제도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게 여론의 압박이라는 게 너무 크다. 요거에 이제 많이 김진표 의장도 더 이상 저항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야권이 무엇인가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제도를 뛰어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예. 근데 국회의장 출마자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정치적 기계적 중립 안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나 이번 경기부터 편파적으로 볼래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기 안 되잖아요.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기계적 중립 없다? 그다음에 난 아예 당파적 결정을 할 거다라고 다 공연히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마지막 후발 주자였던 박지원 원장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가 공정할 수 있다는 마지막 가능성은 국회에서 여야 협치로 나오고 균형에서 나오는데 그 균형을 누가 잡아줍니까? 국회의장이 최후의 조종자 아닙니까? 근데 최후의 조종자가 최초에 나는 강행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면 이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오버하는 거 저는 그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결국 대선이든 뭐든 이번에 선거에서 봤지만 중도가 스윙하는 건데 중도층이 이렇게 입안할 수 있는 것들을 대놓고 한다? 지지층에 호소하는 정치하겠다? 그거는 협량의 정치고 편협의 정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양당에 있어서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넘쳐흐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이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하여튼 간에 2016년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이고 이제 감정적인 그 양극단화 이게 전 세계에서 뭐 거의 탑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주의에서 있어서에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제도적인 선 이것들이 이제 붕괴되고 있다. 이게 국민적인 그 분노 이런 것들이요. 여론에 엄청나게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권도 저는 그러니까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미리미리 좀 조치를 한다거나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판이 안 커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최상병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이거는 뭐 최순실 그때보다도 그때 뭐 준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특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뭐 너무 약간 좀 손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키운 게 과연 그럼 야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그 MBS 조사 결과를 이제 소개를 미리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부에서 했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머뭇머뭇해 주니 아주 고마워요. 그 다수가 이 67%. 67% 나왔어요. 특검법에 최상병 특검법에. 이게 사실은 그게 보수에서도 절반이 지금 찬성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연령대 모든 지역에서 다 찬성 응답이 높은 비율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이게 커지기 전에 정부에서 뭔가를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만 총선 지나서 지금 이렇게 우세한 여론이 아니고 작년에 이미 우세했어요. 그러면은 총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여권에서도 뭔가 뭐 조치를 취한다거나 정부에서 나서서 뭘 했다면 이게 여기까지는 안 왔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야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마저도 어떻게 뭐 압박을 해서라도 안 하면 욕을 너무 심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0석 만들어줬더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니들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그냥 등 떠밀려서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누굽니까. 이번에 이제 신임 원내대표도
효능감 얘기하지 않습니까? 효능감 주겠다. 그 얘기는 여론이 바글바글 끓으면 표층 여론이라도 하여튼 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겠다. 그 얘기는 뭐 투쟁적인 어떤 그런 어떤 트러블을 만들어서라도 가겠다라는 그런 결의인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갈수록 골은 깊어지고 더 균열은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점점 이렇게 되면 두 정당은 사실은 제도화된 정당이 아니고 사실 전선체 운동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전선은 그냥 하나예요. 여러 가지 이슈와 사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간에 뭡니까 운동권 청산 대 검찰 독재 청산 나왔듯이 그냥 부닥치는 하나의 전선만 단일 전선 투쟁체들끼리의 어떤 전쟁이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올바르냐 하는 건 생각해 봐야죠. 정당이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당이 정권을 정권을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결사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지층만 보고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빗나가지만 국민의힘의 지금 그 전당대회 룰인 당원 100% 정당의 주인이 당원은 맞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 정당이 목표하고 있는 건 정권의 획득인데 당원이 100% 모인다고 정권이 획득됩니까? 결국 중도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 저는 정치에 진짜 말하자면 너무 극단화를 낳기 때문에 빌런과 팬덤의 시대로 자꾸만 가는 게 지금 이게 과연 우리 정치에서 바람직한가? 이건 지도자들이 생각해 봐야 되고 지지자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김 이사님 패자. 패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시기도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승자를 꼽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패자로서 대통령실 딱 꼽았는데 이게 이번 주 초에 영수회담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근데 영수회담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하셨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좀 준비를 해서 야권에서 의제를 얘기를 할 때 조율을 할 때 의제 없이 만나자고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의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 3개 가져와라. 나도 3개 낼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성과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성과가 지금 나와야 될 때가 됐거든요. 제가 여론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안 좋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 민심이 굉장히 지금 한쪽으로 쏠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영수회담은 괜찮은 뭔가 이벤트 컨벤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그러면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국민 여론 그리고 언론 포커싱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뭔가 내놓고 타협을 했다. 이렇게 하고 그 카드를 성사된 걸로 해서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나면은 다 좋죠. 만나서 싸우지만 않으면 만난 것 자체는 의미는 다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저도 영수회담이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 한번 박근혜 정부 제가 근무하면서 그 경우가 있었던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 그 대표였을 때 단식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사안이 무슨 사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를 갑니다. 국회를 가가지고 이제 김한길 대표를 만나서 이제 했던 그 이벤트에 저도 동행을 했었는데 최소한 대통령실에 우리가 어쨌든 5년제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 행사는 최종 상태여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말하자면은 좀 전시용으로 끝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류를 감지했던 이 대표가 사실 이 대표도 좀 부적절했죠. 왜냐하면 15분 동안 자기 할 말 다 쏟아내고 기자들 나가지 말라 그러고 이른바 선전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비공개회 때는 나와서 대통령이 말이야 80%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후이땀 흘리는데 이런 태도도 온당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손님을 맞이한 주체는 대통령실이니까 뭔가 이것을 그러니까 확실한 이벤트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실에서 뭔가 한두 개라도 성과를 내겠다라고 했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일단 연출하자 시작하자 그러니까 협치의 출발점만 보여주자고 그 이미지만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협치의 물꼬는 텄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쨌든 정무수석의 발언을 전했지만 이거 해보니까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회를 찾아가든 여야 영수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아니면 여야 정을 하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나마 이제 신랄 같은 가능성을 쭉 이어져 놨는데 이번에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제 이 거부권 유도를 한 최혜병 특검법 저도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지점이 많아서 그건 논평을 번외로 하겠습니다만 이게 다시 경색에 다시 한번 이제 홀로 빠져들게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출구 전략 짜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일단 빨리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준비가 미흡했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야당과의 협치가 이제 뭐가 좀 쌓인 게 있었으면 방금 말씀하신 정도로 그렇게 됐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쌓인 게 없으니까. 쌓인 게 없죠. 처음이죠. 예, 그렇죠. 이게 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규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하고 서로 간에 있어서의 뭐 한 라인을 가동해서 소통이 됐을 텐데 지금 보니까 서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닌가. 특히 대통령실은 야권에게 무엇을 제안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의 있게 갈 것 같으면 지금 당장 그러면 오늘 다 논의할 수 없으니까 정례적으로 뭐 1주나 2주에 한 번씩 얘기하되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 이 얘기는 그 다음 주에 하고 이렇게 로드맵이라도 제시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부족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꼬를 텄다. 좋죠. 그 물꼬를 텄는데 그럼 뭡니까? 뇌물이 막 샘솟아야죠. 서로 이야기가 막 방언 터지듯이 뭐가 나와줘야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합의를 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치 뭐냐면 그냥 벽 보고 서로 당신은 이쪽 벽 보고 얘기해. 난 이쪽 벽 보고 얘기할게. 이렇게 돼서는 그거는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느냐. 예. 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승부처. 전 승부처는 이제 당연히 이제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이걸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용어는 제의 요구권이지만 네. 이랬을 때 전 여론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저는 이제 왜 이걸 주목하냐면 이제 앞으로 야당이 192석이라는 건 이제 이건 불변의 상수 아닙니까? 그럼 향후 대통령이 국정의 레버리지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자신의 국정 지지율이에요. 이제 긍정 비율이 최소 40에서는 최대 50까지 올라가 주면은 192석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여론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정책과 이슈를 어떻게 야당이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발목 잡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최혜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저는 횡보 수준에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대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한번 내려가기 쉬워도 반등하기 어렵거든요. 네. 이 반등이 한번 거기서 횡보를 해버리면은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쭉 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 여론의 주목. 그러니까 제2여권을 행사할 때 그때 반영된 여론 이게 굉장히 하반기 전국에서 이건 핵심 이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물론 다다음 주 정도가 되겠지만 그 여론은 매우 중요할 걸로 봐요. 그래서 저는 승부처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러니까요. 행사를 하면 이게 dilemm아에 빠지는 그러니까 거죠. 그냥 행사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됐든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온 다음에 제2호권이 가더라도 최소한 그러면 제3의 선택지를 주고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3의 선택지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고쳐가지고 오면 내가 그때 다시 하겠다든지 예. 이렇게 김봉신 이사님 저기 맞습니다. 예, 저도 똑같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제 승부처로 놨는데요. 이게 저는 이게 이제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그 화면에 일부 그 해병대 전역하신 분들이 이 옷을 입고 경례를 하고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는 국민 여론이 이거는 이제 없기 어렵다. 예, 전 그렇게 봤고요. 이번 아까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에서도 전국지표조사에서도 MBS 조사에서 67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에서도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절반이 찬성을 하면서 찬성이 더 비율이 높습니다. 중도 진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상황인데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거는 거부권이 정말로 이번에 만약에 행사한다면 행사할 수 있는 거부권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무슨 의미죠? 마지막에 대해서. 왜냐?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긍정률이 지금 20% 초중반입니다. 이거 20% 선을 하향 돌파당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렇죠.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TK에서도 그 긍정률이 더 높다라는 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률이 더 높거나 뭐 대등하거나 막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고 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대충 다루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는데 제가 그래서 제3의 선택지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독소조항 있고 여야 합의해서 온 것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부합니다. 돌려보내면 무산되죠. 그리고 이제 이번 국회에서 이제 사라지죠.
그런데 그게 전 더 큰 이슈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이슈는 그렇게 관리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든 아니면 대변인의 공식 발언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여기다 입장 제3의 선택지를 주고 난 다음에 저는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건 걷잡을 수 없다고 봐요. 제가 궁금한 게 기자회견만 한다며요. 네, 그러니까 하겠죠. 기자회견을 먼저인지 거부권이 먼저인지 이 상황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바뀔 수 있을 저도 것 이제 같거든요. 그것도 아마 모멘텀이 될 거라고 예. 봐요. 예. 기자회견 뭐 사실 기자회견에서 많이 거부권 행사 전에 기자회견하면 그 얘기 먼저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 그런데 지난번처럼 50분 대통령 그 뭡니까 있었죠. 의정 갈등에 담화였나요? 대한 담화, 대국민 담화. 대국민 담화 예.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담화에 우리 뭐 최순 평론가님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는데 대통령 메시지가 그와 같은 형식으로 또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나왔을 때에는 과연 그러면 우리 최상병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시던 그 해병대 전역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 국회에서 거수경례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을 과연 진짜 설득할 수 있느냐.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데 그분들한테 과연 그러면 명예를 줬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같은 그런 형식과 내용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잠깐만요. 제가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NBS 전국 지표조사고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조사기관은 엠블레인 리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군데입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지지율 오를까요? 간단하게. 오르죠. 올라요? 오릅니다. 저는 그나마 그 변곡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릅니까?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과 그런 내용이나 태도 요거와는 조금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정말 그러면은 정말 해병 전후에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최소한 소통하는 자리, 상호 소통, 쌍방향 소통을 한 번 이상 가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땐. 예.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일정을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의정 갈등에다 최상병 특검에다가 사실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을지 저도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불통이 미조아중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